어디로 대고 쐈는가, 왜 쐈는가, 또 누가 맞았는가, 그건 몰라. 여기서 쏜 것만 봤다 이거지. 그날이 21일이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 40년이 지난 지금도 충분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최초 발포, 헬기 사격을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건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 5.18과 관련된 문서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과 일본 정부에서 나온 문서들을 들여다봄으로써 5.18에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다가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부 안미영 기자,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6월 1일 얼마 전인데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씨가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씨가 기소를 받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재판입니다. 천주교 광주 대교구 신부였던 조비오 신부는 1980년 5.18 당시를 목격한 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조비오 신부를 이제 이 전두환 씨가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겁니다. 광주 지역 5.18 민주화 운동인 5월 단체와 조 신부 측 유가족이 전 씨를 상대로 이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8년 5월 광주지검에서 5.18 희생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고 그 이후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건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뭐 다른 이유로도 계속 재판 기일을 미루고 있고 출석도 안 하고 있고 함으로써 재판 일정도 연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까지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되고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했었죠. 그래요. 진짜 그 전두환 씨 재판과 관련된 얘기, 뭐 아니면 그 일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참 할 말을 잃습니다. 96년 12.12 군사 반란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의 혐의로 1심에서는 96년도에 사형을 선고받았었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다가 이듬해인 9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아서 97년 12월 22일에 특별 사면을 받고 1년도 채 수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국민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재판의 경우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이 돼야 유죄인 건데, 즉 헬기 사격이 사실이면 그런 사실을 말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모욕을 했으니 전두환 씨가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헬기 사격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 죄를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재판의 최대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담은 문서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나라들의 문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97년에 대법원에서 전두환 씨는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게 50비리였고요. 두 번째는 12.12 군사 반란이었고 사실은 광주학살과 관련된 책임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그 당시 판결문들을 쭉 보면 충정작전에서는 분명하게 보안사령관이었었던 전두환이가 책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라는 증거도 없고 저 작전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27일 이전에 광주학살 과정에서 전두환이가 뭘 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었는데 그걸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던 거고요. 그럼 왜 확인을 못했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 광주학살 바로 직후에 2달, 3달도 안 돼가지고 전두환이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대통령을 하게 되고 그 후임자는 자기 친구였었던 노태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와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국방부 같은 곳에서 존재하는 서류들 다 없어졌겠죠, 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국내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별로 없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럼 이제
밖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한국 상황을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담았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아무래도 미국일 거고요. 네. 우리나라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움직임 때문에 한국 상황을 굉장히 이제 치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와치를 이제 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문서를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했다. 근데 이제 미국 문서 같은 경우는 1996년에 체로키 파일이라고 불리는 그 문서가 일부분 확인이 됐었어요. 이제 물론 그 당시 확인됐을 때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이제 블랙 처리가 돼가지고 도대체 이 문서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를 거의 알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이 이제 확인이 돼요. 자, 미국 측 체로키 파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체로키 파일은 이제 팀 셔록이라는 미국 탐사 전문 기자가 이제 발굴해서 폭로를 한 파일인데요. 기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이 기자는 1950년대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한국에 잠시 살았던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1981년 이제 미국 5.18 당시에는 그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저널 오브 커머스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광주에 와서 5.18 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취재하기도 했고요. 이후 이제 5.18 당시 미국 정부에 대한 탐사 보도로 이름을 알렸는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체로키 파일이 되는 것이죠.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해 조직했던 미국 비상대책팀이 있었는데요. 이 팀의 코드명이 체로키였다고 해요. 이 비상대책팀과 전두환 신군부 사이에 오간 비밀 통신 기록이 체로키 파일인 건데 이것을 팀 셔록 기자가 입수를 하고 세상에 폭로를 해서 미국이 광주 학살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그때 당시에 공개된 그 미국 체로키 파일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체로키 파일에 따르면 이제 미국은 당시 이제 전두환 신군부가 특전사를 동원할 것이란 사실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5월 초부터. 그리고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 움직일 수 없었던 24단의 광주 투입을 사실상 승인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5.27 이제 도청 진압을 위해 미국이 이제 신군부와 이제 일정을 협의해서 전두환에게 도움을 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5.18과 관련한 그 자료를 우리 정부가 이 미국 정부 측에 계속 요청을 하는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하나의 성과라고 할까요?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를 전달받았다면서요. 5.18 관련 단체들이 이제 미 정부 측에 이제 기밀 문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이제 그런 부분 가려진 부분이 없이 완전 공개가 됐다라는 부분과 이제 우리 정부가 요청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첫 문서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 부분인 거죠. 전두환 일당은 군사적 반격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을 원한다. 우리가 단순히 군의 담합을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몇 주, 몇 달 사이에 극히 까다로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 이희성은 한국인들이 최근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된 전두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한 임명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성공적이지 않았다.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문서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이제 좀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뉴스타파에서는 그 일본 정부 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외무성 문서를 입수했다고 예,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을 분명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곳은 굉장히 열심히 와치를 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문서는 상당 부분 공개가 돼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일본 문서가 하나도 공개가 된 바가 없더라고요. 아마도 일본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한국에 특히 이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상황을 아마 와치를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일본 외교사령관에 80년 5월 당시에 외교무성에서 작성된 문서들을 공개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와서 왜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뭐 이제 얘기하는 국가 거죠? 기밀과 이제 비공개 처리된 자료다라고 네. 해서 저희가 계속 심사 요청을 했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뭘 알게 됐냐면 일본 외교 사료관에 광주 사태라는 제목의 철이 보관돼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심사 요청을 받고 저희가 이제 공개를 받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받아낸 게 164건을 받았고요. 예. 대략 500페이지 정도 되는 문건인데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80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그것도 이제 정확히 말을 하면 5월 3일부터 6월 17일 사이에 네. 만들어진 문서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받아낸 건 50%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받아내야 할 게 예. 또 많이 있네요. 받아내야 할 게 150건 정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이 전두환 쿠데타에 대해서 미국 측 자료에는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지. 정부로 이제 전달된 미 국무부의 문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제가 이제 팀 셔록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이 기자가 대부분의 문서가 이번에 전달된 문서가 광주 항쟁이 아닌 12.12 쿠데타에 관련된 문서가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And I think a lot of these documents that the State Department handed over, they're trying to put the U.S. in as good a light as possible. So they show, U.S. criticism of Chun Doo-hwan over his December 12th coup, and also, pleading with Chun not to execute Kim Dae-jung. 그러니까 12.12 사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미국 측이 뭐 전두환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모습을, 취한 그쵸. 문서들이 이제 공개가 됐고 그걸 이제 전달을 했다라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네네. 일본 측의 자료는 있을까요? 12.12와 관련된 내용도 어렴풋이 볼 수 있는 외무성 문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일본이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 미국이 입수한 정보를 일본 대사관에 시시각각 전달을 해요. 우리가 이런 정보를 입수했다. 니들 알고 있어라. 심지어는 우리나라 정부에는 알려주지 않는 것들까지 전달을 해요. 일관되게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 신군부가 벌이는 일련의 모든 조치들이 다 쿠데타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12 군사 반란부터 시작해서 광주학살에서 이제 정점을 찍었었던 신군부의 움직임의 모든 것이 신군부가 그리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부 세력들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벌이는 일련의 계획된 범죄 행위다라고 돼 있고 체로키 파일에는 대부분이 정보만 전달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돼. 사건 위주로. 예, 그렇죠. 팩트 사건 위주로. 위주로. 예. 근데 이제 미국 대사가 일본 대사를 만나가지고는 자기 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국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 이렇다. 심지어는 괄호를 치고 한숨을 쉬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측 문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미국 대사가 이렇게 말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건대 당시에 미국도 일본도 그 당시 12.12 군사 반란부터 시작해서 5.18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신군부의 움직임들을 명확한 쿠데타로 보고 있었다. 예,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쿠데타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 정치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때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포인트를 잡아보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12.12 군사 반란 직후에 이제 이 글라이스틴 당시 미 대사와 이제 전두환 씨가 면담을 한 부분이 이제 회의록이 이제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전두환이 자기와의 면담을 하면서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불안감에 이제 미국의 도움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미국이 향후 수주 아니면 몇 개월 내에 뭐 어려운 곤란한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And it showed, that the U.S. It showed the U.S. had basically told Chun Doo-hwan before Gwangju, before martial law, that they would understand if he would use military troops to put down the big student demonstrations in May, early May. And so they kind of gave him a green light to at least use the military, Gwangju. And there's a document that shows unequivocally that the Korean military reported to the U.S. military and U.S. authorities in South Korea that, in fact, units of the special forces were being moved to Gwangju and other cities after May 17, 1980s. 자, 그럼 1980년 5월 17일 그때 당시의 상황을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까요? 80년 5월 18일 16시 31분 이번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하여 당 대사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본건은 실질적으로 전국 비상계엄령의 이름을 빌린 쿠데타다. 여야 당을 포함한 주요 정치가를 대량으로 체포하고 정치 파워로 힘을 보여준 학생들을 막기 위해 대학을 모두 휴교 조치하고 군부는 방해하는 자를 제거하는 형태가 되고 사실상 전권을 장악하려는 형태가 되었다. 하루에도 막 10통, 20통씩 막 계속 이제 전보를 치듯이 이제 일본으로 이제 상황을 이제 전달을 하는데 거기에 딱 뭐라고 돼 있냐면
전국으로 비상경을 확대한 건 전두환 신군부의 명백한 쿠데타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네. 써 있고 아마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정치 권력은 신군부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80년 5월 17일이 왜 중요하냐면 전두환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받았었던 판결문도 사실은 그 비상계엄의 전국으로 확대된 그것이 전두환이 유죄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 결국에는 쿠데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였다. 이렇게 본 게 이제 판결문의 내용이거든요. 20일, 22일 이렇게 넘어가는 문서에는 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그러면 도대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신군부의 움직임의 핵심 세력이 누구냐. 이 신군부의 핵심 세력은 딱 3명인 것 같다. 자기들 볼 때는. 네. 첫째, 보안사령관 전두환이고 예. 수경사령관이었었던 노태우고 예. 특전사령관인 정호용 같다.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 당시에 80년 당시는 고사하고 최근까지도 미국과 일본이 그 당시에 이미 그 3명을 핵심 세력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를 알았다는 것 자체가 80년 5월 21일 13시 32분 오전에 계엄사령부는 지난 18일부터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사태는 21일 현재 군 및 경찰 5명, 민간인 1명이 사망했고 22일 합동통신간부가 이렇게 말했다. 계엄군이 광주 사건에 대해 오늘 일정 시간을 기해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시내 토벌 작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미국 측은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이제 팀 쇼록이 체로키 파일 입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문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80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있던 회의 기록문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 광주 항쟁이 한창이던 이제 80년 5월 22일 전두환의 공수부대에 의해 광주 시내에서 60여 명이 사살된 그 바로 다음 날 미 고위급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카터 행정부가 이제 전두환이 장기간의 정치 변화에 동의를 한다면 광주시를 진압하는데 무력을 더 써도 된다는 것과 전두환을 단기 지원을 해줄 것을 사실상 승인을 했습니다. The U.S. Top officials of the national security staff and the Jimmy Carter's White House met, and they made the decision at that time to support Chun in the short term to put down the rebellion. And that was the disclosure that really rattled, a lot of people in South Korea when they read it in 1996. And also, many people who had, followed these events here in the U.S. A lot of people who saw how the U.S. made this decision, knowing full well that 60 people had been shot to death by Chun's troops the day before. Yet they still made this decision. 21일 날 이제 벌어진 일이 다들 아시겠지만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벌어지죠.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체로키 파일도 마찬가지고 일본 외무성 문서도 마찬가지인데 21일 집단 발포 이후에 미국과 일본의 스탠스가 좀 달라져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집단 발포 이전에는 전두환 세력이 완전히 미쳤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모종의 쿠데타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거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까지 해요. 이게 일본 외무성 문서에 보면 미국 대사가 야 이렇게 놔둬도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얘 믿을 수 있는 애들이 아니어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의 뉘앙스가 이제 담기는데 집단 발포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런 내용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대사가 했던 말 그리고 이제 일본 외무성에 보냈던 문서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얘네는 이미 쿠데타를 벌이고 있고 이거는 전두환이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명백한 쿠데타인 것만 분명하고 이미 권력이 신군부로 다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할 일이 없다.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올 대목인 거예요. 결국 이제 5월 27일 계엄군이 광주 시내로 이제 새벽에 진입을 하고 그날 이제 도청을 점령하면서 이제 광주 민주항쟁은 비극적으로 물리적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미국이 전두환에게 시민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군 무력을 사용해도 이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후방 보조를 한 내용이 체로키 파일로 드러났으니 전두환을 도운 미국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And when it got out of control, the U.S. said, well, we have to support Chun Doo-hwan in putting this rebellion down. And that's what they did. They helped it. They assisted the Chun forces by
logistics, sending aircraft carrier, spy planes, and they coordinated with the South Korean military the takeover of Gwangju City on May 27, 1980. So it was a collaborative effort with the U.S. That was illuminated by these Cherokee files. 그 전두환 씨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북한군이 5.18과 관련해서 개입을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주장이 정말 허구다라고 우리가 밝힐 만한 그런 핵심적인 자료들이 뭐 공개가 된 게 있습니까? 체로키 파일을 비롯해 미국 정부로부터 여지까지 입수 공개된 문서 중에는 북한 개입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There's no evidence whatsoever that there was any even movement in North Korea of its military, unusual movements, and that's in the documents. And also, at different times, not only during this situation, but later, when Chun tried to, as president, tried to justify what he did at the time of, May 17, May 1980, in his military coup, he would say, that's because we really thought that North Korea was about to take some action or was about to invade. And even at that time, the U.S. said there was no evidence of that. 전두환은 80년 5월 당시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함은 보안사령관입니다. 80년 5월에 언론사 관계자들만 모아놓고 총 4번을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이 사람이. 북한군 개입설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김일성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어서 정규군이 아니고 비정규군 2~3천 명을 동원해서 이게 비정규 작전을 펼치려고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딱 단언을 딱 해놨어요. 80년 5월 22일 13시 7분 현재 광주지구에 출동한 한국군은 1공수여단, 제24단 및 31사단이다. 미국은 오키나와에서 공중조기 경보기 2대를 한국에 급파 이동시켰다. 그러나 아직 북한군의 특별한 움직임은 인식되지 않고 있다. 80년 5월 23일 22시 28분 북한 기자의 비밀 이야기. 북한은 절대로 남침하지 않는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이것만은 믿어주기를 바란다. 우리 북한 인민은 지금 총력을 다해 모내기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의 당면한 목적은 제1이 인민생활 향상, 제2가 경제다. 인민이 화가 나면 김일성조차도 통치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에 미 국무부로부터 이번에 우리 정부에 전달된 문서 중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처럼 공산화를 우려해서 계엄령 통제를 정당화시키려 했다라는 내용의 문서가 있는데요.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5월 18일에 이제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 대사가 이희성 당시 계엄 사령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휴교령과 계엄령을 통제하지 않으면 베트남처럼 한국도 공산화될까 두렵다면서 계엄령 확대를 정당화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만일 학생운동이 통제되지 않으면 이희성은 대한민국이 베트남처럼 공산화될 거라고 두려워했다. 자, 종합을 해보면 그래요.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참 짜맞추다 보니까 이게 얼개가 조금 그려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미국도 그동안 했던 말들이 좀 거짓말로 밝혀진 게 있는 것도 같고요. 1989년 미 국무부가 이제 광주 민주항쟁과 관련한 백서를 이제 우리 측에 전달을 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미국 관리들은 한국 정부의 군대 동원 계획을 몰랐을 뿐 아니라 이제 특수부대의 광주 투입도 사전에 몰랐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체로키 파일의 공개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부분인 거죠. 5월 22일 이제 미 대사가 워싱턴으로 보낸 기밀 전문을 보면 미국이 계엄 당국과 은밀히 결탁했다는 혐의가 두렵고 광주 지역에서 반미 감정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처가 밖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일본 외무성에서 받은 자료들을 쭉 수집하셔서 분석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밝혀지지 않았던 좀 새롭게 발견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번에 일본 외무성 문서를 보면서 사실은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80년 5월에 광주에서 학살을 벌이기 이전에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쿠데타를 완성하려고 했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이제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두환 씨는 자기는 쿠데타를 일으킨 적이 없고 광주 학살하고 자기는 아무 관계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전두환 씨의 그간의 주장을 그냥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정도는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앞으로 진행되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연구 조사 과정에서 아마 중요한 자료가 단초가 되지 않을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향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뭐 이제 아직까지 최대 쟁점인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 확인과 이제 헬기 사격 진상 규명이 핵심인데 이제 이것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정부 측으로부터 입수 공개된 문서들을 보면 당시 국내 정세를 둘러싼 뭐 주한 미국 대사관과 이제 미 국무부의 판단과 행보는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5.18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니 핵심 내용이 포함된 문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보여지죠. 미국이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이런 쿠데타가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에 대한 여러 가지 동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정보 수집을 계속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5.18 당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군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아무래도 미군도 면밀하게 주시를 했을 것이고 또한 내부에 있는 뭔가 동조자들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노력들이 더 수반이 되면 좋을지. 지금 5.18 그 광주학살과 관련돼서 남아있는 과제는 3개입니다. 지금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핵심 연구 과제도 딱 그 3개인데 첫째가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헬기 사격 문제, 이게 이제 실체적 진실이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북한군 개입설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최초의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으며 그리고 당시에 이 광주 학살의 작전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었는지의 문제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사실 같은 예. 얘기인데 국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 자료 그리고 이제 여전히 발굴되지 않았었던 민간의 자료라든가 예. 아니면 그 당시 군인으로서 이제 투입됐던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 작업들은 당연히 이제 지금도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일본 외무성 문서도 지금 이미 공개된 것 이외에 그 앞뒤 상황까지를 전체적으로 좀 조망하는 기획을 그리고 이제 청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예. 하여튼 그 자료를 받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보도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경찰 자료나 국방부 자료를 좀 제한하시 접근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정부 단위에서 미국 자료나 일본 자료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싶은데 지금 들어온 것은 대체로 외교 문서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사관과 군부성이 주고받은 서신들 이런 것이 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미국 국방부 문서 또 미국의 CIA 자료들 또 미국의 NSC라고 하는 국가안전보장회가 있습니다. 그 자료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면 좀 고급 단위에서 정리된 자료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정부 차원에서 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그 전후의 사건들을 오늘 미국과 일본 측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훼손된 자료들이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들어보며 그들은 어떻게 실리를 챙기고 있었는지 역사적인 한 순간에서 그들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작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해야겠습니다. 팩트오는 시민의 눈으로 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